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입니다.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과거의 학교 폭력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학교 폭력의 폭로였지만 선수에서 제명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등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 학교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이 오랜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학교 폭력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폭로 사건의 배경을 짚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전주 출신의 유명 배구 선수 자매의 학교 폭력 사건이 신호탄이 돼서 최근 운동선수와 연예인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네. 교수님, 한때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신고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학교 폭력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네. 어째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우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그 입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학교 교육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한 가지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폭력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마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인 기피증이랄지 또는 우울증이랄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심각하게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문제로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 폭력 자체도 좀 더 잔인해지고 어렸을 때 당한 일이라 쉽게 잊혀지긴 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자, 장세희 참교육 네. 학부모 회장도 자리하셨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남의 일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학부모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 단체에도 이런 학폭 신고나 제보 이런 게 좀 늘고 있습니까? 항상 꾸준히 들어와요. 요런 상담, 학부모들로부터의 상담은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좀 줄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좀 줄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자체가 그 학폭위 자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좀 많이 줄어든 대신에 사이버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학교 보내는 12년 내내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고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 폭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학교 폭력 위원회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렇게 폭력이라고 딱 못박음으로 인해서 주는 어떤 그 단어에서 주는 위화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봐요. 예. 네. 자, 전주 완사경찰서의 청소년 선도위원과 선도심사위원 등을 활동하고 있는 우아름 변호사 자리하셨어요. 자, 선도위원을 하시면 아무래도 학교 폭력의 피해 사례 많이 접해보시죠? 근데 최근에 특별한 경향 같은 게 있나요? 예, 우선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소폭 학교폭력 사례가 줄어든 경향은 보이고 있지만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에 있어서는 순으로 학교폭력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이버 폭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증가세가 확연히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사이버 폭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단체창에서 이야기하고 그 학생을 못 나가게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금품 갈취를 실제로 하거나 하는 굉장히 범죄에 가까운 행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사회폭력 이외의 사안들에 있어서는 그 학교 안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연령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교 폭력하면 일반적으로 금품 갈취가 상당히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금품 갈취의 형태가 요즘은 사이버 시대를 맞아서 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예, 우선 기프티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증번호를 요구해서 갈취를 하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의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인증번호를 요구해서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 폭력의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장세희 의장님. 네. 조금 전에 우 변호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이버 폭력이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지적을 네,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학교 폭력하면 흔히 이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만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언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고 있고 괴롭힘도 많이 늘고 있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애들이 뭐 지인 능욕방이라든지 패드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처는 정말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당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좀 굉장히 제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도 좀 여러 학부모님들 좀 의견을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뭐 애들이 렌트카 같은 것도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카 같은 걸 대여하고 그 중에 그거를 이제 중간층인 거죠. 아이들이 그걸 대여를 해주고 이제 자기가 불법인지 알잖아요. 그걸 타고 가서 이제 다시 반납을 했을 때 기스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스를 내고 돈을 물어달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불법으로 이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는 데 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그 돈 때문에 다시 또 자기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라이브 스코어 앱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국내외의 스포츠 정보를 공유하는 앱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그 학교 폭력 가해라고 해야 되나 그 행위 학생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용돈벌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전화번호라든지 뭐 부모든 어른이든 안 가리죠. 친구든 전화번호하고 아이디를 제공하고 하나당 뭐 5,000원, 6,000원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학교에서 자꾸 그 찾아내고 근절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자, 정 교수님. 네네. 자, 과거에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네. 친구들은 싸움에서 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체벌도 네. 금지가 됐잖아요. 네. 학교 폭력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는데 네.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인지 좀 아직도 애매한 네. 부분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학교 폭력의 종류랄지 이런 걸 보면 언어 폭력에서 시작해서요, 직접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집단 따돌림 그리고 뭐 스토킹 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이런 것들 또는 강요를 지나치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폭력의 범주 안에 들 수 있고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5가지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요, 아이들 간의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끼리 폭력이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이를 대상으로 놓고서 뭐 선생님들이 폭력을 가하든 이렇게 하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위계 서열에 의한 그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 교직원들이랄지 이런 속에서 위계 서열에 의한 폭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의한 그 교직원 폭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지금 특수하게 지금 전라북도에도 약 180여 개 학교에서 3,100여 명의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약 한 290여 개의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5가지 유형의 폭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런 폭력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 지금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20년 전, 뭐 10년 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감춰진 폭력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기회에 좀 더 좀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회가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세희 의장님, 네, 네. 정 교수께서 우리 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폭력의 유형을 5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자, 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물론 수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학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교육청으로 좀 많이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전결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직접적인 어떤 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를 넘나드는 사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을 좀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기 대응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 학생이든 행위 측 학생이든 모두가 불만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일단 딱 사건이 딱 벌어지고 이것이 학폭이다 이렇게 딱 되어버리는 순간에 일단 분리 조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학생들 만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리 조처가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생님이 화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교육적인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은폐 축소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노력하고 싶어도 이 학폭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더 교육적으로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끓여지는 업무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대응에 다 불만이 있고 학교는 못한다 그러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우선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또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스템은 그 가해와 피해 이 당사자들을 이제 떼놓고서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로 이런 문제들이 그 해결 방안을 지금 찾아가는 게 우리 한국의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경미한 사항들은 담임 선생님이랄지 학교가 중심이 돼서 조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가는 이런 방안을 하고 좀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이거를 좀 그 정책적으로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붙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 변호사님, 우 변호사께서는 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학교 폭력이 이루어질 때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는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전담 경찰관의 도움을 구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 학교대책 그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경찰에 고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그 증거를 좀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진단서가 있다고 하면 진단서,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SNS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남겨놓고 이를 좀 보관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도 전부 CCTV가 좀 설치가 되고 있어서 이런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도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이를 좀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그 개인정보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를 열람을 좀 거절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나온 영상은 당연히 열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보관 기간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저장을 요청하신 이후 이런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CCTV를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전주에서 그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그 가해 학생을 직접 그 폭력을 행사해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또 하나의 범죄가 생겨났고 최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해결보다는 좀 더 학교나 교육청,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런데 저희가 학폭이 상당히 어려운 게요. 이 피해자도 청소년이지만 가해자도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 위주의 뭐 학교 폭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럴 때는 가해 학생에 대한 현실적으로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학교폭력 예방법 상에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적 처분이라 볼 수 있는데 우선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일을 해결하고 이후에 학교대책 그 폭력 심의위원회의 그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이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그 총 9가지의 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뭐 이렇게 해서 제일 안 좋은 경우는 퇴학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에도 불복하시게 되면 행정소송 이런 절차들로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하시게 되면 이제 형사사건화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나이에 따라서 좀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사실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10세 이상, 14세 미만 같은 경우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14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선도를 위한 보호처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 범죄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경미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훈방, 그리고 즉결 심판, 입건 송치 이런 결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소년부 송치에서 이 부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처벌이 성인에 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 소년 교도소라든지 성인 교도소에도 수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폭 가해,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인가라는 논란도 있고요. 네.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할 텐데 이 주제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세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배구 선수 학폭 폭로의 경우만 해도 초, 중학교 시절 폭력이었어요. 그럼 10수년이 지났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 같으면 그냥 묻혔던 사안인데 네. 이렇게 10수년이 지는 뒤늦은 학폭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이 오래된 폭력들이 다시 드러나는 데는 이 어렸을 때 당하는 폭력은 상당히 상처가 깊고요. 이것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좀 폭력을 행사해도 오히려 적극적인 교사로서 인정받거나 또 훈육을 위해서는 뭐 지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이런 문화 속에서 받았던 폭력들인데 막상 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성장해서도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진다랄지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랄지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처벌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치유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저는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후유증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사후 약 처방하는 이런 쪽의 방안 비중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문화를 좀 바꾸고 그러니까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강력한 처벌을 해가는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퍼져 있는 이 폭력의 문화, 잠재된 이 폭력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들의 인식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께서는 그만큼 상처가 깊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셨고, 자, 우 변호사님 어찌 그럴까요? 저는 우선 피해 당시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 학생이 당시에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2차 피해라든지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해자도 적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제도적 미비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SNS를 정말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합당한 일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그 당시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수년 지나도 이런 일이 반복한다. 네. 그리고 또 그 청소년 애들은 요즘은 SNS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보통 피해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 진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공감하고 내가 너에게 그런 큰 아픔을 준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을 못 들은 거죠. 그리고 어떤 폭력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조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요. 아이들이 2차, 3차 계속 더 큰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치유되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듣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성장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좀 더 사회적으로 잘 좀 성공한 소위 말하는 그렇게 나가면 SNS 많이 발달했으니까 댓글 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개인한테는 그것을 당하는 그 개인도 굉장히 열심히는 살았을 텐데 굉장히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당시 어떠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도 자기 잘못을 알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더라면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도 상처가 회복이 됐을 텐데 사실은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십수년 정말 계속 쌓여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지금까지 이제 세 분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네. 자, 현재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네. 학생부에 기재할 수는 없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 잇따른 학폭 그 논란을 계기로 네. 차라리 네.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서 그 당시에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적도 아주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이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이제 막 성장해 간 아이들이 이게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이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다 기록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낙인까지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과거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만 일부 아마 기록을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삭제하고 이런 형태로 갔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아하게 기록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회장님, 네. 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정은 필요하지만 낙인은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 기록이 안 남으니까 사과도 않고 네. 뭐 진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또 주장도 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피해자들 입장이나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무서운지 알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런 게 있어요. 생기부에만 기록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학 진학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생기부도 다 필요 없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SNS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꾸 우리가 학폭을 대할 때 징벌적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잘못을 하면 벌은 받아야죠.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못을 하면 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 벌 자체가 너무 모욕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의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 변호사님. 최근 이제 폭로전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구 선수 학폭만 하더라도 10수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좀 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했다든지 하는 그 특수폭행, 특수 협박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될 것이고 형사처벌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소시효 문제와 무관하게 어쨌든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하고 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그 범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 이런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사실상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장 회장님. 네.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학교 폭력의 폭로전에 따라서 체육계가 있었고 네. 연예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네. 퇴출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된 거죠. 법으로 된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여론에 밀려서 된 거고 굉장히 저는 과도기적인 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때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 문제가 모두에게 굉장히 불행하게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책임을 무겁게 받아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육계의 유명 인사, 연예계의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건 맞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야, 10수년 전에 그쵸, 예. 일인데 좀 그건 좀 가혹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입장 다 사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그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수업을 좀 들어가 보면 애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본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해요. 내가 SNS에 글을 쓰고 공유를 하고 댓글을 달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시절을 또는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선수들에게는 좀 가혹하긴 하죠.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가혹하긴 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라도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도 진짜 속이 시원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 우선 이런 부분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당장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런 처리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학교폭력 지금 문제되고 있는 폭로 사안들 같은 경우에 그 미숙했던 시절에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경미한 사안들이 아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게 사회 통념에 따라 이런 좀 처리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혹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학생들이 지금 당장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분명히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그 또 안타까운 사실이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 고 최숙현 선수의 체육계 네네. 폭력 미투 사건. 네, 네. 그 이를 계기로 전라도 교육청에서 학생들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요. 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건이 터졌고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은 그 팬데믹 상황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좀 많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약 8만 명의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원래는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요. 그 피해 학생, 그러니까 피해의 사례가 줄어든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한 2% 정도 피해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1.3% 이런 정도 학생들이 나왔고요. 역시 피해의 사례는 뭐 원어폭력, 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역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형태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요. 가해 학생들에게 왜 폭력을 행사했냐고 물었더니 이 가해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이요. 그냥 했다. 장난삼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대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 본래의 목적인 인성이랄지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입시랄지 어떤 그 지나치게 경쟁 중심만의 이런 교육 패턴이 어떤 또 이런 그 폐해를 낳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자, 지난해 학교폭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선 2019년 개정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 내 자치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하던 것들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을 시켰고요. 그리고 학부모위원들의 또 참여도 더 3분의 1가량으로 또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일원화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절차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한 측면이 있고요. 2020년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이라든지 정신과 전문의들의 그 의견을 좀 듣도록 하고 있고요.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열리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좀 분리를 하지 않다 보니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들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좀 효율성과 절차상의 간소화를 지금 우선 했고,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심리적으로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폭력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상당한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끝인사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할게요. 먼저 장사희 회장님. 네, 아이들의 이런 일들은 저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온갖 갑질을 보면서 자랐고 약육강식이라든지 경쟁 중심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학폭이 발생을 하면 징벌적인 분위기로만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더욱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자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허락을 하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를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아름 변호사님.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같은 경우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 그리고 또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그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런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범죄 수준의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 교수님.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리면서까지 가르쳐야 할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폭력을 대하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교 안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개선, 또 문화의 어떤 폭력의 일상화된 문화를 바꿔내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 근본적인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학급당 학생 수도 좀 줄여주고 아이들이 쉼 속에서 제대로 된 어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저는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이어지는 학교 폭력 폭로 사건들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과거에 저지른 폭력이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큰 고통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은 폭력이 만연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